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꼭 우리 엄마 몰래 보세요.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다 잠시 쉬려는데 웬 아이 하나가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에게 가렴하고 돌아서려는데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제 아들 녀석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새아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라니.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황당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는 제 손에 눅눅한 쪽지 하나를 쥐어주며 살려달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를 얻는다는 기쁨은 산산조각 나고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제 금쪽 같은 아들의 가장 행복한 날, 저는 아들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과 저 작은 아이가 지옥 속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를 동시에 받아든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간절한 구원 요청이 평범한 어머니였던 저를 냉혹한 심판자로 만들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끔찍한 속삭임이 제 귓가를 후벼 파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모셔두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한참이나 쓸어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우리 외아들 진우가 오늘 장가를 가오. 저 하늘에서 우리 아들 앞길 좀 훤히 비춰주구려. 미용실에서 머리를 곧게 올리고 자수정 반지를 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박힌 돌덩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새아기가 될 최유라, 그 아이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 때문이었습니다. 약사라는 번듯한 직업에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그 아이. 우리 진우가 복덩이를 만났다고 모두가 부러워했지만 제 귀에는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돈 많은 남자만 골라 사귄다더라, 과거가 복잡하다더라 하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은 결혼을 앞두고 걸려온 한 통의 익명 전화였습니다. 자신이 최유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라며 당장 그 혼사 멈추라고, 아들 인생 망치기 싫으면 정신 차리라고 악을 쓰더군요. 저는 남의 집 잔치에 재 뿌리지 말라며 호통치고 끊었지만 그 여자의 절규는 며칠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음해일 거야. 저는 그렇게 주문을 외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그런 걱정은 다 기우인 듯 했습니다. 수천 송이 흰 꽃으로 장식된 홀은 천상의 화원 같았고 하객들의 얼굴에는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듯하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우리 아들 진우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직전 그 완벽한 그림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장 입구 쪽에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새아이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누군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오늘 제가 처음 본 낯선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봐주기로 한 사람이 펑크를 내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새아이는 웨딩 플래너에게 짜증을 내뱉었고 아이를 향한 눈빛에는 그 어떤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돈댁 조카려니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결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례가 이어지고 아들과 새아이가 나란히 서서 사랑의 서약을 읊을 때도 제 눈은 자꾸만 하객석 구석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그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른들의 축제 속에서 완벽하게 외톨이가 된 아이는 작은 주먹을 꾹 쥔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이제 지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단상 위로 오르내리고 사진사의 고함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카메라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어수선한 틈을 타 아까 그 아이가 제 뒤로 몰래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지옥에서 온 것 같은 그 속삭임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꼭 우리 엄마 몰래 보세요. 우리 엄마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들 녀석과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새아가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아찔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황당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는 제 손에 눅눅한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 힘에 제 옷소매가 살짝 밀려 올라갔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이의 하얀 팔뚝 안쪽에 끔찍한 모양으로 번져 있는 검붉은 손자국을 이건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손으로 있는 힘껏 쥐어 비틀어야 생기는 그런 잔인한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살려달라던 아이의 속삭임이 그 끔찍한 멍 자국 위로 겹쳐지며 제 머릿속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아이는 이미 인파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제 손에는 서늘한 멍의 감촉과 아이의 눈물이 묻은 쪽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돈 다 뺐으면 나 버리고 떠날 거라고 했어요. 보육원에 보낼 거래요. 무서워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소문, 익명의 전화, 새아이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이 쪽지와 끔찍한 멍 자국까지. 아, 그래서였구나. 그 여자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까지는 아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얌전한 인형처럼 곁에 두고 모든 것이 제 소나기에 들어온 뒤에야 저 가여운 것을 헌신짝처럼 버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런 폭력으로 아이를 굴복시키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저 멀리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새아이, 아니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아주 잠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걸었습니다. 마치 이제 어머님 차례예요. 각오하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안의 슬픔과 배신감은 차디찬 분노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파놓은 그 지옥에 내가 너를 밀어 넣어주마. 내 아들을 지키고 저 가여운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곧 피로연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그 한두 시간의 시간이 바로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구겨진 쪽지를 주먹 안에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전포고이자 그 여자의 죄를 단죄할 심판의 서곡이었습니다. 구겨진 쪽지를 단단히 쥔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멀게만 들렸습니다. 방금 전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아이의 팔에 새겨진 그 끔찍한 멍 자국과 살려달라던 아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악마 같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내 아들도 저 가여운 아이도 어느 누구도 구할 수 없다. 저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잠시 몸이 좋지 않다며 양해를 구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벽에 등을 기대자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곱게 올린 머리도 비싼 돈을 주고 맞춘 한복도 이 모든 것이 한낱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세면대로 다가가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에 닿는 물의 감각이 너무나도 차가워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고 분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을 둔 어미이자 한 아이를 구해야 하는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내 눈빛 속에서 연약한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이 칼날처럼 서슬퍼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피로 연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행복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려한 가면을 쓴 채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전사였습니다. 마침 저를 발견한 아들 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들의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내 아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하지만 그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지. 내가 행복해하는 얼굴 보니까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얼굴을 한 채였습니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은 좀 앉아서 쉬세요. 그 말은 더없이 상냥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끝났으니 무대에서 내려가시라고. 저는 그 의도를 꿰뚫어보고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새아가. 그래도 아직은 내가 챙겨야 할 손님들이 많아서 말이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였습니다. 저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반갑게 통화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피로연장 구석의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한순간에 차단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얼마 전 내게 익명의 전화를 걸어왔던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접니다. 김진우 엄마입니다. 전에 제게 전화 주셨던 분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결혼시킨 거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숨겨둔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 몸에는 학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쓴 쪽지가 있습니다. 제게 증언해 주십시오. 당신이 당했던 모든 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가 지금 필요합니다. 한 아이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과거 최유라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했던 모든 증거, 녹취 파일과 계좌이체 내역까지 전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게 모두 보내주겠다고 제발 그 악마 같은 여자를 벌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다시 피로 연장으로 돌아온 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른들 테이블 구석에서 누가 볼세라 음식을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최유라는 친구들과 웃고 떠드느라 아이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오렌지 주스 2잔을 들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주스 1잔을 건넸습니다. 아가, 목마르지? 이거 마시렴.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널 꼭 지켜줄 거다. 그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주스를 든 손을 살짝 비틀어 아이의 소매 위로 주스를 조금 쏟았습니다. 어머나, 미안해라. 할머니가 칠칠치 못해서. 이리 온, 내가 닦아줄게. 저는 냅킨으로 아이의 옷을 닦아주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아이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시커먼 폭력의 흔적이 핏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손은 그 누구보다 침착했습니다. 저는 다른 손에 든 휴대전화를 핸드백으로 가린 채 각도를 맞춰 소리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증거는 완벽하게 내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 손에는 아이의 쪽지 사진, 끔찍한 멍 자국 사진, 그리고 방금 전 피해자가 보내온 최유라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 파일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용한 곳을 찾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112번을 눌렀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남자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신고합니다. 현장은 강남구 해피웨딩홀 피로 현장입니다. 가해자의 이름은 신부 최유라. 현재 아이와 함께 현장에 있습니다. 아이의 몸에 명백한 폭행 흔적이 있고 아이를 유기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즉시 출동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체포해 주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심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경찰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현실이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비현실적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거목처럼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곧 이 화려하고 위선적인 축제는 끝날 것입니다. 피로 연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술잔을 부딪혔고 그 누구도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샴페인 잔에서 터져오르는 기포 하나하나, 하객들의 옷깃에 달린 반짝이는 브로치, 멀리서 들려오는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제 모든 감각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상 위에 서 있는 저 여자, 최유라였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기다림이었습니다. 1분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쪽을 쳐다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이 오기 전에 저 여자가 눈치채고 도망이라도 치면 어떡하나. 아니, 그보다 먼저 내 아들 진우가 저 여자의 손을 잡고 신혼여행을 떠나버리기라도 하면 그땐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 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는 물론 최유라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피로연의 마지막 순서,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행진을 하며 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행복감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저 아이의 저 행복을 이제 곧 내 손으로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제 아들 옆에 서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저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 여자의 저 위선적인 미소 아래 한 아이의 고통과 눈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오늘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의 인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행진을 외치고 축복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들의 환호 속에서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속도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사회자가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사회자를 옆으로 밀치고 단상 위에 놓인 또 다른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시끄럽던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막 피로 연장 문을 빠져나가려던 아들과 최유라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그리고 최유라의 얼굴에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싸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잠깐만요. 하객 여러분께 그리고 제 아들에게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장내는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진우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추악한 사기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고 제 아들 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데 왜 그러세요? 진우야,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 옆에 서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너는 몰라.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마이크가 아니라 저 여자의 심장을 꿰뚫을 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가 될 뻔했던 저 여자, 최유라는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7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숨겨둔 딸을 말입니다. 숨겨둔 딸이라는 말에 장내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것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경악에 찬 탄성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목소리에 제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내 딸아이 팔에 있는 그 시커먼 멍 자국은 뭐라고 설명할 거지? 내가 재산만 빼앗고 나면 보육원에 버릴 거라는 그 협박은 뭐라고 변명할 거냐고. 저는 제 휴대전화를 꺼내 스크린에 띄워진 아이의 멍 자국 사진과 쪽지 내용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앞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화면을 보고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입니다. 이런 악마 같은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 인생을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의 커다란 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광경에 장내는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최유라는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피로 연장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경찰의 우렁찬 목소리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객들은 겁에 질려 길을 터주었고 경찰들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마침내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여자가 죗값을 치르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최유라는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치다 이내 정신을 차린 듯 다시 뻔뻔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피해자라도 되는 양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아들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진우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저 경찰들도 다 어머님이 부른 거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처절한 연기에 몇몇 사람들은 혹시 정말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눈으로 저와 최유라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아들 진우마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때 경찰 중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형사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신고자 되십니까? 신고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여자 최유라가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제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사기 결혼을 하려 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제 휴대전화를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아이의 멍 자국 사진과 쪽지 내용, 그리고 아까 피해자로부터 받은 최유라의 과거 범죄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최유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최유라 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라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최유라는 미란다 원칙을 읊는 형사의 말을 끊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제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진우 씨, 나 좀 봐. 내 눈을 보라고. 내가 당신을 속인 것 같아? 저건 다 오해야. 저 아이는 내 동생 딸이야. 잠시 맡아주고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저 멍자국은 저 아이가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쫓아내려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시는 거라고. 그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숨죽여 지켜보던 작은 아이가 우리 쪽을 향해 달려오며 외친 것입니다. 아니야. 거짓말.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작은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아이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유라를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돈 다 뺐으면 나 보육원에 보낼 거라고. 맨날 나 때리고 밥도 안 주고. 이몽도 엄마가 그런 거야. 내가 아저씨랑 결혼하는 거 방해된다고 그랬어. 아이의 그 처절한 외침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제야 제 아들 진우도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고 텅 빈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한 번, 그리고 최유라를 한 번, 마지막으로 저 작은 아이를 한 번 쳐다보더니 결국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아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유라의 양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정숙,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나가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 두고 봐. 저는 그 악에 바친 저주를 아무런 표정 없이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복수? 이미 너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받아야 할 진짜 벌은 이제부터 시작일 테니. 최유라가 끌려나가고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하객들은 하나둘씩 쥐 죽은 듯 조용히 피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축복과 환호로 가득했던 그 화려한 공간은 이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텅 빈 피로 현장에는 오직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내 아들, 진우. 그리고 겁에 질려 구석에서 훌쩍이고 있는 작은 아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서 홀로 서 있는 나.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떨리는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얘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이는 제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을 터뜨리듯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의 등을 한참이나 쓸어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아들의 절망이 그리고 내 가슴에 새겨진 이 깊은 상처가 앞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심판은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자리는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흉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터져버린 풍선과 하객들이 버리고 간 꽃잎들이 뒤엉켜 나뒹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상의 화원 같았던 그 공간은 이제 역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의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품에 안겨 끄끄거리며 우는 아이의 등을 하염없이 토닥였습니다. 저 멀리 내 아들 진우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직원들은 저희 세 사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멀찍이 서서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가야지.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무대에서 이제는 퇴장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넋이 나간 아들에게 다가가 그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일어나. 집에 가자. 아들은 마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제게 몸을 기댔지만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제 옷자락을 놓칠세라 꾹 쥐고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폐잔병처럼 초라한 행렬이 되어 텅 빈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아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도 아들은 조수석에 시체처럼 몸을 싣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들의 희미한 흐느낌과 겁에 질린 아이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라디오를 켤 생각도 그 어떤 말을 건넬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집안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던 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미처 다 뜯지 못한 하객들의 결혼 선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축 결혼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리본들이 마치 조롱하듯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진우와 그 여자가 함께 쓸 거라며 새로 들여놓은 하얀 소파와 고급스러운 거실장은 이제 주인을 잃고 흉물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벌어진 비극을 더욱 잔인하게 후벼 파는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끔찍한 풍경을 마주한 아들이 마침내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거실에 쌓여있던 선물 상자들을 닥치는 대로 걷어차고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도자기 세트가 박살나는 소리, 유리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사랑한다는 것도 나밖에 없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차마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문 앞에서 아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가슴에 저렇게 깊은 상처를 낸 것이 결국은 나라는 죄책감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 등 뒤로 숨기고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그러자 아들은 피눈물이 섞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왜? 아들의 원망 섞인 절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지금 아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은 이내 모든 기운이 빠진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그 문소리는 세상과 아들 사이에, 그리고 저와 아들 사이에 거대한 벽이 세워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포장지들로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가운데 저는 제 등 뒤에 숨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그 모든 난장판을 겁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역시 이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아이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고 땀에 젖은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살아생전에 입던 가장 작은 티셔츠를 찾아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아이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텅 빈 눈의 인형처럼 가만히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찬밥이라도 데워 아이에게 내밀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을 뿐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제 아들이 쓰던 작은 침대에 눕히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충격은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근새근 내쉬는 숨결과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눈물 자국, 그리고 그 가녀린 팔에 새겨진 멍자국. 이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과연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한참을 아이 곁에 앉아 있는데 다친 아들 방에서는 여전히 낮은 흐느낌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거실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나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진우 씨 댁 맞습니까?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박철민 형사입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체포한 피의자 최유라 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제출해 주신 증거 외에 추가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를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으며 명료해졌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저는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사이 내린 서리처럼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아수라장이 되었던 거실은 제가 밤새 뜬 눈으로 치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깨진 유리 조각처럼 한 번 금이 간 우리 가족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닫힌 아들방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아이가 자는 방에 들어가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아침이 되어서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듯한 침묵만이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 탓인지 일찍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억지로 아침을 먹으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머리맡에 놓아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경찰서에 좀 다녀올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아이는 이불 속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박철민 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막힘없이 진술했습니다. 최유라가 어떻게 아들에게 접근했는지, 그동안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이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입니다. 제 진술을 듣던 박 형사는 이윽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보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피의자의 과거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외에도 최소 4명의 남성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모두 번듯한 직업을 가졌거나 집안에 재산이 많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저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그만큼 교활하고 악랄한 전문가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액만 합쳐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약사 면허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약사인 동창의 신분을 도용해서 수년간 다른 사람인 척 살아온 겁니다. 아마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전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심지어는 제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거대한 거짓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저런 여자에게 내 아들이, 내 온 가족이 놀아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하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 반드시 법의 최고형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 서아를 위해서라도 그 여자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저 여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말겠다는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텅 빈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제 제가 차마 치우지 못했던 두 사람의 웨딩 사진 액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서 진우와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경찰서는 잘 다녀오셨어요?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어제처럼 날이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 여자는 상습범이었단다.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었어. 제 말에 아들은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나만 바보인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액자 속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아파트 화단 아래로 액자를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들의 지난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실에 있던 아이가
그 소리에 놀랐는지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빼꼼히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와 아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아이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한 듯 한참 동안 아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그 시선을 피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나지막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 아이는 겁을 먹고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겁먹었다. 그러지 마라. 아니에요.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아들은 소파에 다시 주저앉으며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서아라고 했지? 몇 살이야? 아이는 제 등 뒤에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살이요. 밥은 먹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아주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부엌으로 가 서툰 솜씨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계란 몇 개를 꺼내 프라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비극 속에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 풍경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은 접시에 계란 프라이와 김을 담아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 너도 잘못한 거 없잖아. 아이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아주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아들이 저를 향해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저는 제 행복에 취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다. 이제 너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의 말대로라면 저 아이의 신상 정보는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아이의 친척들을 수소문해 보기로. 그것이 저 아이와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한 내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내 아들과 저 가여운 아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아이의 진짜 가족을 찾아주는 것. 하지만 그 길은 처음부터 짙은 안개 속이었습니다. 최유라, 아니 제 이름마저 거짓이었던 그 여자가 남긴 모든 정보는 쓰레기 더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도 그 여자의 진짜 신원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고 아이의 출생신고, 기록조차 찾을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만 들려왔습니다. 공권력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내 손으로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흥신소를 찾아가 제가 가진 단서들을 넘기고 아이의 친척을 찾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밤에는 인터넷을 뒤지며 최유라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모든 기록과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허탕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유령처럼 인터넷 세상에도 진짜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의 풍경은 아주 조금씩 더디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물건을 부수며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멍하니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말없이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태우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지만 저는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이겨낼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 서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처음처럼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제가 사다 준 동화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가 저보다 아들인 진우를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 아이의 눈에는 저 역시 자신을 엄마에게서 떼어놓은 어른 중 하나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제 아들은 그저 자신처럼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또 다른 존재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아이가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일기 숙제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물원이고 이게 코끼리라고? 네. 코끼리가 코로 물을 뿜었어요. 이렇게 푸. 아이가 팔을 휘저으며 코끼리 흉내를 내자 아들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몰래 지켜보던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시간과 상처는 저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아물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서아의 숙제를 봐주거나 퇴근길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들고 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유라가 과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시골 마을을 하나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아니었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자가 몇 년 전까지 그 동네에 살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낡고 허름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서 알려준 주소지를 찾아 동네 어귀의 작은 구멍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에게 저는 최유라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아는 얼굴인지 물었습니다.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몹쓸 년. 알지, 내가 왜 몰라. 지 부모 등골까지 빼먹고 야반도주한 년인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유라의 본명은 최영미였고 그녀는 그 동네에서 둘도 없는 문제아였다고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허영심이 많아 도시로 나가 살겠다며 부모 속을 썩이더니 결국 부모님이 집 팔고 논 팔아 마련해준 돈까지 전부 들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년이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충격으로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치매까지 와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 자식 잘못 키운 죄라고 동네 사람들 얼굴도 못 보고 살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악마였던 겁니다. 아이의 외가 쪽은 기댈 곳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차를 돌리려는데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년한테 애 아빠는 있었지. 서울에서 무슨 큰 사업한다던 남자였는데 맨날 좋은 차 끌고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돈 자랑하고 그랬어. 그 남자네 집도 꽤나 잘 산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단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을 전부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그 남자의 이름과 대략적인 인상착의를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다시 흥신소에 연락해 새로운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찾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인상착의의 남자와 그 가족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의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의 친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지금 경기도 외곽에서 살고 계십니다.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갈 수 있는 진짜 가족을. 저는 흥신소에서 보내준 연락처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아이를 받아줄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은 마치 내 운명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받아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수만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뚝뚝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돌아가신 아드님 성함이 김민준 씨가 맞으신지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신데 내 아들 이름은 아시오? 돈 문제라면 우리는 줄 거 없소. 우리도 죽은 아들 빚 갚느라 정신없는 사람들이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죠. 전화가 끊어지려는 찰나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아드님에게 따님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의 손녀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노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여보시오, 우리 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죽었소.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잠깐만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이 이름은 서아, 올해 7살입니다. 아이 엄마는 최영미, 아니 최유라라는 가명을 쓰는 여자입니다. 당신들 아드님을 속이고 돈을 뜯어낸 사기꾼입니다. 지금 그 여자는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만나서 이야기만이라도 들어주십시오. 아이 사진이라도 한번 봐주십시오. 제 절박한 외침에 노인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온몸의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깊은 한숨과 함께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XX공원 앞으로 나오시오. 혼자만 오시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분들이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까, 아이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공원 벤치에는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듯한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얼굴이었고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최유라가 어떻게 접근했고 결혼식 날 어떤 일이 있었으며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아이의 사진과 아이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몰래 찍어두었던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할머니의 눈에서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닮았어. 우리 민준이 어릴 때랑 웃는 모습이 똑 닮았어, 여보. 할아버지 역시 영상을 보는 내내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제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시다. 지금 당장 내 손주 만나러 갑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 진우가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노부부의 등장에 아들과 아이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 내 새끼, 내가 우리 민준이 딸이었구나. 이 할미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 새끼. 할아버지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한 듯 제 뒤로 숨어 고개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아야. 이분들이 서아의 할아버지, 할머니셔. 돌아가신 서아 아빠의 아버지 어머니시란다. 이제 서아를 지켜주고 사랑해줄 진짜 가족이야. 아이는 한참이나 조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보육원에 안 가도 돼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른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기어가다시피 다가가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누가 우리 강아지를 보육원에 보내. 이제 할미 할애비랑 같이 사는 거야. 아무데도 안 가. 절대 안 보낼 거야, 내 새끼.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서러움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돌아갈 곳을 찾은 아이의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아이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도요. 아이를 떠나보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저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건너와 처음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져야죠. 서아도 자기 인생을 찾아갔는데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이 상처는 평생 흉터로 남겠지만 우리는 분명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 후 최유라는 사기와 아동학대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었는지에 대한 깊은 허탈함과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결혼 선물이 쌓여 있지도 화려한 웨딩 사진이 걸려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이가 떠나기 전 제게 선물이라며 주고 간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맙습니다. 할머니라고 쓰인 그림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그림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날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낼 기회를 얻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찢어졌던 제 마음은 아직 완벽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새살이 아주 조금씩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진실이 가진 파괴적이면서도 구원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아들 진우처럼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는 대신 냉철한 복수를 넘어 한 아이의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어른으로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이처럼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진실을 마주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